대형주 위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대형주를 보면 반도체가 아직 못 갔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코스피가 그렇게 가준다면 반도체도 같이 가져야지만 달성이 가능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소부장 종목들 위주로 담으시면 그러면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아까 전에 저희가 뭐 원전, 조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도 추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산업적으로. 산업적으로는 확실히 추세가 있고 아주 큰 흐름이라는 거는 인정하고 있는데 트레이딩 자체로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추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관련주. 네, 법규도 계속 마련이 되고 네네.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뭔가 이제 시도되고 있는 움직임인데 이거를 좀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유동성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이 먼저 진행될 거고 우리나라도 진행될 거고 당연히 진행은 될 건데 그냥 매매 차원에서 봤을 때 추세의 일관성을 봤을 때 아직까지 그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고 나서 조정 베이스를 만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추세 매매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수가 떨어졌을 때 하락장일 때도 이런 추세 추종이 적합한가요? 네네. 추세라는 거는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잖아요. 네. 어느 방향으로 가든 큰 추세, 긴 추세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세 추정 매매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횡보장 때 아까 뭐 엔비디아 얘기했듯이 프락체이션이 심해가지고 변동성이 많을 때는 사실 어렵지만은 장기적으로 아니면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떤 특정 방향으로 강한 힘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게 추세 추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뭔가 기회를 찾는다고 해서 떨어지면 더 담아라 막 이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물타기? 네. 그러니까 그 개념과는 좀 다른 거라고 네네.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라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 추종에서는 물타기는 거의 역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뭐 가끔씩 풀백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웬만하면 안 하고 피라미드 위주로만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방향성으로 있을 때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만 체크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점점 더 비중을 늘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타기나 이런 거는 가치 투자 계좌에서 펀드멘탈에 이상이 없는데 주가가 과다하게 하락했다거나 수급적인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돌발 악재 때문에 빠졌다 이럴 때는 가치 투자 계좌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 추세 추정은 올라갈 때만 상승하고 있을 때만 지켜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계좌를 두 개나 나누신 게 일종의 롱숏의 느낌이 좀 있는 거네요. 보완하는. 네네. 서로 보완됩니다. 아.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가치 투자 종목하고 추세 추정 종목하고 겹치는 경우가 없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꾸준히 해왔지만 겹칩니다. 겹치는데 매매의 시기는 겹치지가 않거든요. 가치 투자는 쌀 때만 사고 저평가 가치주를 선호하다 보니까 거의 바텀피싱 위주로 되니까 업사이드가 클 때만 매수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가치 투자 계좌에서 먼저 매수가 돼 있는 종목을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돌파가 그때 나오거나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에 이제 추세 추정 계좌에 편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부스터 연료로 썼다가 네네, 딱 맞습니다. 올라갈 때 팍 넣어준다 이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중을 어느 정도까지 실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비중을 어떻게 나눠서 들고 가시는지도 궁금해요. 추세 추종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부터 2% 룰이라고 해서 시드머니 대비해서 2% 이상의 손실이 나지 않도록 이미 픽스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거를 갖다가 다시 유닛으로 나누는 겁니다. 3번이라든지 5번으로 나눠가지고 분할로 접근해서 유닛 수의 만큼 전진적 배팅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완전 진짜 기계적으로 다 설정을 해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마이너스 뭐 7%, 8% 이런 거의 손실도 임의적으로 제가 정한 게 아니라 10년치의 데이터를 전부 다 뽑아서 과연 어느 정도의 손절 라인을 두고 매매를 했을 때 가장 효율이 좋았는가 데이터를 다 뽑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럼 오히려 약간 그 주식 투자할 때 멘탈 약하신 분들이나 좀 감정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 방법이 좀 효율적일 수가 있겠네요. 보통 항상 말하잖아요.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이제 제일 못하는 게 먹을 땐 다 먹었는데 손실도 똑같이 먹으니까 분명 먹었다가 돌아오니까 허탈만 하잖아요. 구운 목 마냥. 그쵸. 구운 목 투자법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먹을 때는 끝까지 먹고 추세 꺾였을 때 손절 라인 잡고 딱 나오면은 그래도 후회가 덜하고 이게 데이터상 더 승률이 높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이 매매가 뭐 대박 매매 이런 건 절대 없거든요. 예. 그냥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약간 독특했던 거는 다른 분들은 이제 뭐 테마주라던가 네. 그날 거래량 제일 많은 애 그냥 맞아요. 오늘 뭐 고르지 딱 하면서 이제 얘가 거래량 많으니까 얘 하자 그러면 맨날 신풍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하한가가 터진다던가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쓸려나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실적이라든가 모멘텀을 타고 가는 주식을 기반으로 하니까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되는 경우는 흔치 또 않으니까 네네네. 손절 맞습니다. 라인을 자꾸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대부분 승률 높은 매매를 선호하거든요. 네. 뭐 90% 승률이다, 막 80%. 근데 그런 승률 높은 매매를 하다 보면 비중 배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요. 내가 한 단계 더 점프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높은 승률인데 한번 비중 배팅 해볼까 하고 그런 심리가 발생되고 그러다가 이제 미끄러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는데 저 같은 매매는 뭐 30% 이하의 승률이잖아요. 웬만하면 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비중 배팅을 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당연한 거고 손절이 당연하다 보니까 항상 정률 배팅 그 2%를 점진적 배팅 기계적으로 정해진 배팅 안에서만 되다 보니까 반복만 한다라면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몇 개씩 종목을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싣는 매매가 더 많은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총 몇 개의 종목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저 바스켓 매매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종목풀은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네. 그냥 비중으로 찾으자면 지금 저는 주식 비중이 100%입니다. 현금 비중이 전혀 없고요. 풀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초보자들은 어느 정도의 현금 비중은 챙기고 가져가야겠죠. 근데 가치주가 있으시니까 네네, 그게 맞습니다. 일종의 현금 비중처럼 쓰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가치 투자자는 네. 씨앗 뿌리기처럼 네. 바닥권에서 사서 지금처럼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수확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생활비는 네. 저기 배당으로 보통 처리를 배당. 가치 주식과 배당도 나오고. 네네. 오, 와 그러면 진짜 되게 포트폴리오 운영을 잘하고 계시네요. 투자 얼마나 하셨죠? 저 전업 투자한 지는 14년,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보면 그 예전에 트레이더 분들 책들 보면 이게 분명 한 10년 전에 이분 되게 유행했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시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짧고 강렬했던 분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많이 실패했던 이유들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 뭐 사람마다 가장 다르겠지만 이거 매매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 트레이딩도 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전략 같은 건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유니콘 같은 건데 그 전략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패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맞는 틈새 전략들은 있지만 이게 영원히 먹히는 네네 엣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절과 코로나 이후 때는 전략이 또 완전 그쵸. 다르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트레이딩이라고 네. 가정했을 때 코로나 전에는 테마주, 작은 종목, 막 그런 이슈 붙는 작전주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이 많이 매매했거든요. 유동성이 워낙 업던장이었으니까 네네. 그거라도 유동성 간신히 몰렸을 때 먹고 맞습니다. 나와야 되잖아요. 대형주는 재미가 없었다고 보시면 예. 되죠. 2%밖에 안 움직이고 근데 테마주는 10%, 15% 그때 상한가가 15%였으니까 그렇게 움직이다가 코로나 이후부터는 대형주가 10%씩 막 오르는 시장으로 바뀌었거든요. 매매 방법 자체가 바뀐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시장은 바뀌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증시가 약간 지지부진하다가 3,000포인트를 넘은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또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힌트 알려주셨잖아요. 대형주 먹어라. 아, 그쵸? 대형주. 네네네 맞습니다. 스몰캡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네.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수가 부양하려면은 대형주 위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대형주를 보면 반도체가 아직 못 갔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향후 4천, 5천 만약에 네. 코스피가 그렇게 가준다면 반도체도 같이 가져야지만 달성이 가능한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면 같아요. 반도체에서 못 오른 대형주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걔네. 근데 또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도 많이 붙어줘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추세 돌파할 때 들어가. 꼭 삼성전자일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바스켓 매매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소부장 종목들 위주로 담으시면 좀 길게 보시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반도체가 어떤 터질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또 3천 넘은 시점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제 주변의 친구들도 실제로 되게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혹시 뭐 조언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투자를 접근하면 두 개로 접근하잖아요. 네. 가치 투자냐 트레이딩이냐 그렇게 나눠서 봤을 때 사실 어떤 방법을 해도 꾸준히만 노력하고 반복하면 수익은 다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가 제일 더 중요하거든요. 나는 뭐 강제로 스트롱 바이 홀드가 안 되는 사람인데 가치 투자를 하겠다면 들고 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성격과 안 맞다 보면 결국 메타인지가 돼 있는 사람이어서 내가 어떤 스타일에 어떤 옷이 맞는가 그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가치 투자를 할 것인지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하고 있지만 제가 둘 다 하면은 사실 방향이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이거 하나만 하기에도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둘 다 막 여러 개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고 판단의 행위 자체는 가치 투자를 하나 트레이딩을 하나 똑같거든요.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사람이 사고 판단의 행위 자체는 똑같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저는 전략을 만들어서 구사하고 있는 거고 가치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상위 10%가 돼야 되잖아요. 트레이딩도 상위 10%가 돼야 되는데 저는 둘 다 하다 보니까 하나에 50%씩만 하더라도 두 개가 합쳐지면 10%와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둘 다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워낙 정보가 다양하잖아요. 지금 유튜브라든지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스타기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내가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매매를 못하거나 주식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 분들 보면은 좀 심적으로 좀 불안해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는 투자자들은 월급을 벌면서 생활하고 이 돈은 뭐 잃어도 돼라고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업 투자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비도 해야 되고 뭐 자녀 교육비도 넣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데 돈을 안 날 때 이제 까먹을 때가 제일 스트레스 심한 것 같은데 그럼 전업 투자자분들이 좀 조언을 해줄 말이 있을까요? 전업 투자를 할 때 사실 자기의 평균 수익률과 수익과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내가 얼마만큼 벌어왔는지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속될 수 없다라면 전업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거고요. 지속될 수 있는 매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반복했을 때 수익이 나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리 빼놓는다든지 혹은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굳이 매매를 안 하더라도 시장이 어렵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됐을 경우에 전업 투자를 시작하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하신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가치주, 배당, 여기에 추세 추종 딱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좀 줄 수 있는 걸 주면서 부스터로 쓸 땐 또 쓸 수 있고 네네. 예,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닌가. 보통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하면 어떤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까를 사실 제일 맞아요. 구분하잖아요. 네. 뭐 그걸 고민하는데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종목을 언제 사서 팔까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할 거고 내가 수익률과 손익비를 따졌을 때 과연 반복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가 그거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초보자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 그냥 타점 뭐 이런 거 고민하기보다 내가 자산 관리,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서 생활비를 어떻게 쓰고 투자를 어떻게 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보통 매매할 때 네. 뭐 21 이평선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평선에 대한 네, 뭐, 기준을 맞아요. 네. 어떤 종목을 고르더라도 21 이평선 하나만으로 뭐 5일선 이평선 하나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만 한다라면 시스템적으로 돌려보면 돈을 버는 매매가 나만 알고 있는 특별한 매매 뭐 이런 거 잘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매매에서 결국 반복했을 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누군가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 네. 같은 전략이라도 누군가는 손해가 나는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방식 쓰셨을 때 코인 쪽이랑 주식 쪽 중에서 똑같은 기법으로 쓴다고 하면은 어떤 게 더 추천을 해요? 일반인한테? 코인 매매는 힘든 게 뭐냐면 우선 변동성이 큰 거고요. 네. 24시간 돌아간다는 게 아. 사람이 수동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거든요. 저는 말하죠. 예, 보수를 예, 예. 돌리고 있고 시스템화 예, 시켰기 예.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냥 일반인이 적게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자산이 늘어날수록 입출금이 코인이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적당하게 네. 조절을 잘 하셔야 그래서 됩니다.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나는
출근해서 퇴근하는 국내 주식이 낫다. 아, 국내 주식이 요새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바뀌어가지고 네. 좋은 직장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신 이제 아침에 8시 그 정도에는 일어나긴 하거든요. 와. 그거는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무시하기에는 너무 거래량이 커서 그냥 보는 정도. 아, 거래량이 커졌네. 옛날처럼 시간의 매매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네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책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다 원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의 제목에서 가장 함축적으로 던져보실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는 리스크 관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1순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손실은 짧게를 하고 싶은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손실 회피 전략 때문에 물리면 희망회로 돌리고 내일은 좋아질 거야. 내일 모레는 좋아질 거야. 막 계속 기도 메타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매매보다는 손실에 대해서 확정을 짓고 리스크 관리를 해서 점진적 베팅이라든지 2% 룰이라든지 시장 장세 판단이라든지 다양한 리스크 관리 방법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리스크 관리를 꼭 한 상태에서 반복할 경우 과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매매를 현재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1순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더 길게 잡아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8%, 7%를 잡은 거는 네. 통계적 유의성을 뽑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7에서 8%가 좋아 보여 뇌피셜로 한 게 아니라 십몇 년치의 데이터를 똑같은 매매를 했을 때 통계를 뽑았을 때 어떤 게 더 수익이 더 좋았나를 봤을 때 7에서 8% 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괜찮았었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매매를 해요. 손익비를 따졌을 때도 1대3 이상 그게 네. 최소 기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보통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주식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떤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팔까 타점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내가 반복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뭐 스타기지라든지 여러 가지 툴이 현재는 AI가 너무 좋거든요. AI를 활용하면은 주식 초보자라도 쉽게 리서치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루라도 빨리 키우시는 거. 그리고 HTS 조금만 덜 보고 그 시간에 리포트 하나 더 보고 사업 보고서 하나 더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투자 항상 너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